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호입니다. 오늘은 당나라 시대 때 그 칙천부란 여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고종의 개후이자 무조 왕조의 유일한 황제로 전국 역사상 최초자 유일한 여황제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통하여 손꼽히는 여걸이자 여황제입니다. 당시까지 이만한 권력의 자리에서 이토록 오랜 기간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 여인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통치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라도 정복사의 길이 남은 군주라는 점에서 아무도 얘기를 제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라를 처음 보는 여자들을 찾아온 의외로 많았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황제로 즉위한 사람은 칙천부가 유일합니다. 여자가 황제로 즉위했는데 누구시 할 때까지 아무도 들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거사 일명 신용경변의 형편이 성공한 다음에도 그들이 뜻을 따라 유일의 여자 태상 황제로서 천수를 다 누렸다는 점입니다. 척천무의 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대 황제이며 67살의 최고령으로 황제에 오른 여황제입니다. 30살에 황후가 되어 80살에 죽을 때까지 무려 50년을 권력을 정상에 있었던 것으로 당대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오래 살았습니다. 무측전유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호는 측선 순성황후, 제명은 측정금융대성신 황제, 약칭 성신 황제입니다. 그러나 후세의 사가들은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적으로 무측전, 측천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명칭의 대정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만일 걸주가 임금의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임금이 신명이 있다고 해도 명예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만일 요순이 임금이 자리에 있다면 비록 고랑이 신명이 있다고 해도 능히 어렵히지 못합니다. 여자가 겁이 많은 시대에 적당한 때를 타서 세력을 얻고 또한 백성의 생명을 가볍게 다스리게 져가며 방정하게 불의 의시를 행사하였습니다. 무릇 무시가 칭찬해를 보고 있자는 탁월한 재주를 지닌 자가 많았으며 가족과 헤어지며 괴로워하지 않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조정이 일개에 분하여 제목을 지었지만 선제의 은혜에 능히 보온하지 못하며 임금이 자식을 지켰습니다. 이렇고 이들이 모함을 당하고 목을 내밀어 추록되었습니다. 천지를 심태기로 삼았으니 과거가 어찌 변화했는가 슬프구나. 옛날 여자의 참호는 옛날에 해약을 징했고 짐승과 같은 이 덕을 되들어 재앙을 맞는다. 모는 적자의 지혜를 빼앗을 때 먹고 물어 바짝 조르고 갓난 아이의 숨통을 끊었다. 지인의 시체를 젓가락에 담그고 후비 뼈를 잘게 부수었다. 그 부도덕함이 매우 심하였다. 또한 간산자가 여자의 상태를 강심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 재발은 언론이 널리 퍼지고 그 시대에 올바른 인물이 나왔다. 처음에는 비록 부인이 정권을 맡았지만 중국에는 능히 아들에게 정권을 돌려주고 재간에 떠도는 말을 이원청의 지혜를 가로잡았으며 교묘한 난사가 적임근의 마음을 위로했다. 시간을 높이 총실을 엎드리며 충언을 듣고 황제를 지불하였다. 임금의 뜻이 있었구나. 임금의 뜻이 있었구나. 나라와 백성에 재앙을 끼치는 여자가 얼굴을 바꾸고 태장후의 태세가 장성하였다. 어찌 창청이 되어 이런 기회를 낳았는가. 제의를 강탈하고 한글을 더럽혔다. 요살스러운 흰머리가 다야하니 어떻게 알 사람의 형편을 꼽아 살피겠는가. 사실 측천부 역시 몇만 여성 지도자들처럼 봉환 후 반대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긍정적인 면은 거의 감춰지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었다.
특히 무기에 대해서는 영 부정적인 인상이 매우 강화했다. 가장 큰 이유는 잔인한 숙청과 공포 정치 때문이었다. 그러나 관롱 집단의 이런 강조하는 이들에 따르면 무기의 잔인함은 자신의 성격보다는 당시 시대 상황이 무기의 성향과 맞물린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약 50년의 견동안 중국의 실권을 잡았으며 중국의 율무이한 여행자로 써 있었으면서도 그 권위를 잃은 적이 없다. 중국산을 넘어 세계사에도 소리 꼽히는 여건은 분명하다. 관롱 세력의 위협을 강조하는 이들에 따르면 애초에 남북조 시대부터 이어져 있는 거대 세력들의 힘을 상승을 초래했고 당나라는 망심한 한족 국가인 사실상 공안 연합 정권으로서 세워진 것이다. 애초에 당나라의 전신이었던 수나라가 허망하게 망하고 결정된 이와 당나라를 강국한 이를 위시로 한 거대 세족의 반발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세족을 숙청한 일은 당나라의 흥망이 걸린 중대사였다. 정권이 치라고 추앙한 태종 20의 시기에도 장성문기 등을 위시한 한 세족들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였다. 이들의 속칭 무천진 군벌이라고 불렀다. 병신으로서 장성만의 이징조차 그런 세력들과 인척을 맺으며 신경을 쓸 정도였다. 태종 말년부터 당나라의 정치 제도가 문란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정관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중원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생산력 또한 순문제 시절의 개항성세에는 한참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건 당태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수양제가 워낙 제대로 말아먹는 탓에 수습이 안 된 것이었다. 게다가 교정은 또한 강한 성격이 못되어 측정호에게 숙정과 부패의 직계를 반드시 필요로 한 일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숙청이 빚이 난다고 하지만 제왕에게 요구되는 점에서 비자금 또한 있어서 왕조의 안정을 위한 질서를 다잡아야 한다는 걸 상기하자면 결국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 시점에서 강렬한 성격의 숙청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어찌 보면 결국 더러운 죄를 자기가 다 알아쓴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고종의 역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 이들도 많다. 실제로 고종이 체력적으로 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아무 세력도 없는 측천무가 고종의 협력관계 내지는 동조 없이 무천진 군부를 등에 업은 항우왕실을 몰아내는 것은 사실상 무리했다는 것이다. 측천무가 고종을 지고 흔든 것이 아니라 고종 입장에서는 무천진 군부를 정리를 위해 측천무를 기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무천진 군부의 측천무의 이끌어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때는 측천무가 자기 가까이 하기도 바빴던 시절이었다. 측천무는 절대 주도적으로 나선 적이 없는 것도 분명하다. 다만 고종의 경우는 워낙 건강이 좋지 않아 수시로 쓰러졌다. 사실상 고종과 측천무의 협치에 가까웠다. 사실 이것도 수문제가 보여준 장면이었다. 수와 당 초기 북방계통의 직접 정기 합력 아래 있을 때나 종종 보이는 모습이다. 이후 고종이 상관을 통해 무를 배제시키려고 했다. 결국 성과가 상관이가 잘리고 무가 고종을 협박했다는 대목이 있다. 이것도 고종이 무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최고 권력은 고종에게 있었다. 더욱이 고종이 그 당시 건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왕권의 진공선택을 고려한 조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는 이후 고종에게 한동안 화를 급혔다. 게다가 고종 시기에도 측천무의 포지션은 어디까지나 현명한 항우이자 보조자에 불과했던 탓이다. 고종의 적들은 자신이 화가 난다고 죽일 만한 세력이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지켜들은
접들 위에도 고정에게는 여러 접들들이 존재하였다. 고정사회에 대해 여러 접들을 들었으나 그들이 전국을 쥐고 흔들만한 권력을 소유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무지천 제2발열 통치력이 쇠퇴한 시절부터 이들 남첩들이 궁정을 장악하면서 점차 이 규모는 늘려가고 있었다. 직청호는 특권 계층의 권리와 해물 수청을 통해서 제어하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려고 동맥 경화 현상의 기존의 주요 세력을 대신하여 다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런 작업을 밀어붙고 잔혹하며 시대에 인정받기 힘들고 절충화 본신들이 군주에 대한 인기를 크게 상실하게 만들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줘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당나라 고종 시절부터 무가 동체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 고종보다 연상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실질적으로 제국의 3대쯤에 해당하는 황제가 된다. 반면 수문제는 제1대 황제로서 굉장한 업적을 이루고 태평 세대를 이끌었지만 제2대 수양제가 나라를 말아먹어 박살난 것이다. 축천 무의 숙청을 통한 공보 정치는 시대의 필수적인 요구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축천 무가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는 말과 사회가 다르다. 무의 권력은 고종 사회에도 신하들에게 여러 번 도전받아야 할 정도로 절대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거나 태호는 위치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할 권력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직전무는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다. 때문에 고종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나마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옛날에는 절대 권력에 걸맞은 권력을 쥐게 되나 그 시기는 700년 즈음으로 무통치 시기 말년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홍계들은 고종이 부모한 683년 즉위하는 690년대까지만 활동했을 뿐 즉위 직후 대부분 숙청했으니 측천 황제의 시대가 공포 정치라는 것은 좀 거리가 있다. 게다가 측천부 또 한 가지 요소인 엄청난 혹은 연역으로서의 이미지도 가장 명심한다. 측천부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식 기록상에는 설했던 후에도 보듯이 활동하는 기록이 남았는데 여러 서로를 겹쳐 비교를 해보면 말이 안 되는 요소다. 너무나도 과거 제도의 원상이자 한권의 강화적인 진실의 역사상 최초로 기획한 것도 측천무였다. 측천무는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방식의 과거 제도의 전시 시도와 더불어 인재 등용을 위한 여러 가지 파괴적인 제도를 제시하여 시행하였다. 이때 법에서 측천무의 진집단이 된 것이 북문학사였다. 원래 관리가 궁궐에 입궐할 때 주작대를 중심으로 하는 궁궐 논문을 입궐하여 정사를 하는 것이 원래의 예법이었다. 북문을 통해 원래 측천무의 정치적인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칭하는 나라가 바로 북문학사였다. 더불어 혼돈을 개원 치도 칭송받는 현역의 질서를 이루어야 한 기본적인 시스템과 요승 성경 등의 인재들은 사실상 측천무가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제2계승에서 태평공주가 아닌 현역을 지지하는 게 바로 신진 비관농 집단이다. 이런 면에서 측천무는 최소한 양인과 정치력 자체는 발권이었다. 다만 정실은 종종의 보기로 폐지되는 바람에 현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북송시대부터다. 측천무는 비교적 성공적인 예치에 불구하고 예치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정확히는 당나라 최대 강정을 이루어간 고종 사후부터가 문제였다. 후의 시대는 북방 민족의 수많이 싸웠지만 대체적으로 영안권과 영토가 크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쪽의 티베트에는 가르친 영으로 대포되는 대단 강경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사의 백권을 두고 일진이 들이받아봤다. 대비천 전투,
수풍령 전투, 인식가 전투, 설화하산 전투 등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역시 180년 돌골 제2제국 곧돌록 칸이 활동하였으나 191년에 묵철카한 지휘해 고차와 도랑의 안서도를 이어가했다. 한창 때는 합건커녕 산능까지 들리는데 손을 쓰지 못하다 했다. 690년 그러니 이준충이 반란을 일으켰다. 1차에 18만 명의 대군이 투입했다가 한야공 조대에서 개멸됐다. 2차로 30만 명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진압을 못해서 돌골 제2의 지원을 하다 겨우 진압하였다. 그나마 698년 돌골 제2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곧바로 동북방의 그런 적과 해적이 재독립하며 여동과 요새의 동제력을 상실하였다. 난을 지람한 이후 통제조차 혼자서는 불가능한 정도로 약해졌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 반란을 든다 나라를 세우겠다며 일제하던 대제형을 직거하였지만 청령전투에서 대피하였다. 그토록 많은 인력과 물자를 갈아넣은 간신히 멸망시킨 고로가 활활한 여러가 제거되는 것을 지켜보는 처지가 되었다. 군사적으로 실패 이후도 그녀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관능 집단을 축적하던 과정에 정무정, 왕방익, 흑지, 성지 등의 장장들이 숙경당한 부장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무지청 여가가 군사적으로 무능했다. 대표적으로 무지청 적화에는 무삼사, 한해왕 무의정, 권한왕 무효의, 설의 등이다. 문정 무삼사의 경우 영조 반란 제1차전학군 파견 당시 유관도 안무대사에 있었다. 신분 조인서와 장현우, 만윤결 모두가 포로가 된 뒤 연비석과 정계청의 군대가 몰살에 가까운 대피를 당했다. 황급히 장안으로 도제하였다. 무의정의 경우에는 남무정 산하에 그런 건 조지에 있는 것을 보고 싸우지도 않는 채 상주로 달하는 것을 보고 조지가 그런 분에게 도록당한 비극을 초래했다. 무효의 경우에는 그의 소속이었던 천명도 해행군대 정관 왕호걸이 죽는 등 악재가 계속됐다. 심지어는 북송 시기 그런 즉 연하가 강대되는 것이 무축전 때문에 이런 바에 있다. 다만 이런 사태의 책임은 축전부의 한 사람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 대전과 고종의 시세에 당하는 한정문화 국가로서 최대 판도를 고추하고 이민족들을 기미체제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들 이민족들이 완전히 야만족도 아니고 돌골 고으로 등과 공격을 통해 중국에 미치지 못한들 중국에 맞선 공격을 국가를 이룬 적이 있는 이들이었다. 비록 당군에 배배하여 기미체제 속에서 편입이 됐지만 기미체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얼마든지 독립해서 해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 그리고 기미체제의 불안정 조직은 다른 많이 당 고종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측천무가 이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측천무의 한 사람이 책임만은 아니었다. 측천무의 긴 지시는 여러 문제를 남겼다. 내치의 성공이라지만 결국 근전의 bun계를 막지 못했으며 이를 결국 당 헌정에 내 파국을 불러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명만의 잘못은 아니라지만 내치의 성공적이었다고 긍정하려면 적어도 세포이나 재정 관련해서 업적이 있어야 한다. 또 새로 뽑힌 신진 집단이 측천부의 개인 성별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후계를 튼튼히 할 수 없다는 여제의 재생적인 한계 탓에 측천부의 사후 당간은 정통성면 경영정변, 당룡정변,
선천 증명 등 다시 한번 개선 문제로 혼란의 시대를 해야겠다. 더구나 토지제도의 근전제와 이를 기본으로 한 후병제가 고정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직접 어디에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이치의 실패는 이런 결과일 뿐이다. 부병제가 붕괴하자 군사적인 역할을 극복하기 위해 당 환경은 대대적인 군사 계획을 실시하였다. 바로 군진 체제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진과 절도사가 등장하고 연사의 날이 일어나면 당왕조 서서히 중당에서 만당으로 나아가 5대 식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최초의 여왕제 직접 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